안녕하세요. 저는 큰 사고로 하루아침에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가족과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남자입니다. 인생을 두고 세옹지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말 그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는 뜻이죠. 저는 살아가며 겪는 그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나쁜 일은 혼자서 이겨내기보단 가족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오늘 저는 저희 가족에게 닥쳤던 위기를 어떻게 함께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외삼촌 댁에서 보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 친척들 중 그 누구도 저를 키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아버진 6남매 중 둘째셨는데 그 많은 고모도 작은 아버지도 사정상 키울 수 없다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솔직히 누가 죽은 형제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다만 나중에 알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이 부모님의 보험금만 챙기셨더라고요. 결국 혼자 남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건 외삼촌이었죠. 외삼촌은 참 좋은 사람이셨습니다.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저를 무척이나 많이 아끼고 챙겨주셨죠. 하지만 외삼촌의 가족들에게 전 굴러들어온 몹쓸 돌덩이나 다름없었어요. 4개월 차이가 나는 사촌형은 어른들 없는 틈을 타 툭하면 저를 때렸고 3살 아래 사촌 동생은 제 물건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거짓말로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처음엔 사촌형이나 사촌 동생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괴롭히는 걸까? 어린 나이에 사촌형이 제게 빌부터 사는 거머리라고 했을 때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대꾸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좀 더 커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땐 괜히 눈치가 보여 눌러 참아야만 했고요. 사촌 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거지 새끼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하루는 사촌 형에게 심하게 맞은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프고 억울한 마음에 외삼촌에게 사촌 형이 한 행동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선 외삼촌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선 집이 한바탕 난리가 났죠. 형이나 돼서 현문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못살게 굴어? 당신은 집에서 현문이 몸에 저렇게 멍이 들 때까지 뭘 한 거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죠. 난 뭐 집에서 노는 줄 알아요? 당신이 현문이 덜컥 데려오는 바람에 안 그래도 없는 살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모습 안 보여요? 그리고 뭐가 예쁘다고 내가 하루 종일 현문이만 지키고 있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들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의논도 없이 데려와선 이제 현문이만 싸고 돌잖아요. 막말로 당신 죽고 나면 현문이가 제사상 차려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편을 들어요? 남이라니 현문이가 어떻게 남이야? 내 배 아파서 나온 자식도 아닌데 그럼 남이죠. 저는 그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외숙모를 보면서 저의 존재가 얼마나 외삼촌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로 사촌형이든 동생이든 제게 무슨 짓을 해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말이 없는 아이였고 낯가림은 더욱 심해졌어요. 늘 고개만 푹 숙이고 다녔거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는 빨리 이 집에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 같은 일들을 이것저것 시작했죠.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들고 학교 근처로 독립을 했습니다. 외삼촌은 어린 녀석이 무슨 독립이냐고 했지만 알더니가 빠졌다는 시원한 얼굴로 저를 보던 외숙모는 무척이나 반기셨어요. 이왕 독립하기로 했으니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행여나 돈 떨어졌다고 너희 외삼촌한테 손 벌리는 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고 살아. 너만 없었음 애들 학원 한 군데를 더 보내도 보냈고 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시켰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외숙모는 되도록 연락도 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 역시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은 곳이라 알겠다고 대답하곤 외삼촌과 점점 거리를 두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런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그 바람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흠이더라고요. 당시 저는 4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저희 둘은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둘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들인데도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여자친구 부모님께선 가진 것 없는 남자에 배경도 없고 뿌리도 없다고 하시며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자신의 딸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장현문 씨 사람 자체로만 보면 좋지. 성실하고 훤칠하고 어디 빠질 데가 없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만큼 오래 봐오기도 했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연애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시밭길이 될 게 빤한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겠어? 솔직히 어느 정도 만나다가 헤어질 줄 알았지.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왜 헤어지지도 않고 여기까지 와서 사람 싫은 소리 하게 만들어? 그날 들었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 깊은 상처를 남겼고 파혼 이후 소개로 다른 사람을 만나봤지만 다들 제 가족사를 듣고는 꺼림직하게 보더군요. 비슷한 일을 연거푸 겪으며 전 앞으로 인생의 가족이란 더 이상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 포기하자 싶을 때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어요. 지금의 아내는 같은 직장의 입사 동기였습니다. 입사 동기라고 해도 신입 오리엔테이션에서만 잠깐 얼굴을 봤지 그 이후론 접점이 없었지만 사수의 소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자그마한 체구에 야무진 성격으로 당찬 모습의 아내는 낯가림도 심하고 뭐든 조심스러운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는 더 끌렸죠.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는 의도치 않게 장인어른과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데려다 주는 길에 집 앞에서 딱 마주친 것이었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라 허둥거렸지만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저를 남자친구라고 소개시켜 주더군요. 장인어른께선 저를 한참이나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키가 엄청 크구만. 우리 집에서 제일 크겠어. 아빤 딸이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말이 다예요? 아니, 훤칠하니 좋아 보여서 그런 걸 가지고 뭘 또 도끼 눈을 뜨고 아빠를 보니. 어디 겁나서 무슨 말이나 하겠어? 제가 언제 도끼 눈을 떴다고 그러세요. 그냥 사람 보자마자 키 이야기만 하니까 그렇죠. 녀석도 그러지 말고 다음에 날 밝은 날 집에서 밥이나 먹자. 현문군이라고 했나? 우리 애들 엄마가 손맛이 아주 끝내주거든. 와서 든든하게 밥이나 먹자고. 장인어른의 한마디에 아내가 환하게 웃더니 주말에 당장 저를 데려오겠다고 했죠. 저는 긴장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일사천리로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장인어른께서 먼저 들어가시고 아내는 반짝이는 얼굴로 장인어른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좋아했죠. 하지만 그런 아내를 보는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각오를 다진 저는 아내에게 저의 가족사는 물론 외삼촌과 이야기까지 빼놓지 않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게 현문 씨 탓도 아닌데 무슨 문제라는 거냐고. 주영아, 넌 몰라도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어. 아니, 내가 아는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럴 분 아니시거든. 아내는 발끈하며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두고 자신을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가족사가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죠. 신기하게도 그런 아내의 말에 불안했던 제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은 다를지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도 생겼고요. 인사드리러 가는 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아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긴장감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였죠. 가기 전에 청심환까지 먹었는데도 제 심장은 터질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내는 뭘 그렇게 떨고 있냐고 웃었지만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현문 씨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장현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내가 꽃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너무 예쁘네. 주영이가 어머님께서 화분 가꾸시는 게 취미라고 해서 꽃이 예쁜 아이로 골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마침 꽃이 피는 아이로 새로 찾아보고 있었는데 잘 키울게요. 장모님께선 아내와 꼭 닮은 미소를 지으며 절 반겨주셨어요. 그 자리엔 처형과 형님도 와 계셨죠. 처형은 절 보더니 진짜 우리 집엔 없는 유전자가 아니냐며 웃으셨죠. 아내 가족들은 모두 키가 작은 편이었거든요. 형님마저도 말입니다. 형님은 크게 웃으시며 앞으로 사달이 필요한 일은 제가 하면 딱이겠다고 농담조로 말씀하셨죠. 아내는 벌써부터 일 시킬 궁리만 하느냐며 발끈했지만 다들 웃기만 했고요. 아내의 가족들을 바라보던 전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분위기였으니까요. 꼭 드라마 속에나 보이는 화목한 집안의 모습과 같아 얼떨떨했죠. 왜 그런 장면 있잖아요. 주방에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가족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장면이요.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린 시절 외삼촌 댁에선 눈치를 보며 밥을 먹다 보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고 독립 이후엔 혼자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생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가족들은 저와 아내가 어떻게 만났고 밖에서 아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내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등의 이야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밥만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 손맛은 최고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갈비찜이 부드러울 수가 있죠? 우리 지영이 요리 솜씨가 다들 좋다는데 제가 봤을 땐 어머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니까요. 동서, 동서도 갈비찜 좀 먹어봐. 아마 어머님 솜씨에 반해서 몇 그릇은 금방일걸?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다 우리 어머님 솜씨거든. 김치는 또 어떻고. 이런 김치 돈 주고도 못 사 먹어. 형님은 어색하게 웃고만 있던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덕분에 저는 대화의 한두 마디 정도 거들게 되었어요. 당신 적당히 좀 해. 아니 주영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남들이 보면 당신이 데려와서 소개시켜주는 줄 알겠어. 반가워서 그렇지 반가워서. 그걸 또 못 참고 저렇게 질투가. 동서가 이해해. 질투가 좀 많아 이 집 딸들이. 매번 어머님한테 질투하고 아버님한테 질투하고. 형부가 극성이니까 그렇죠. 현문신 제가 챙길 테니까 형부는 언니나 좀 챙겨줘요. 내가 언니한테 반찬 권하는 거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봐. 또 저렇게 질투라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친하게 지내면 아주 볼만하겠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과장되게 한숨을 내쉬는 형님의 모습에 처형과 아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보였던 전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리워하고 만들고 싶었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네. 혼자서 고생이 많았겠어. 이렇게 번듯하게 자란 모습 보시면 부모님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을 거야. 고집센 우리 딸이랑 잘 지내줘서 고마워. 워낙 고집불통이라 늘 걱정이거든.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마운 점이 많습니다. 덕분에 웃을 일도 많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 자네가 좋은 사람이니 그런 거야. 우린 그저 두 사람 서로를 믿어주면서 잘 지내기만 하면 바랄 게 없어. 그래, 식은 언제 올릴 생각이야?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선 결혼할 거면 서둘러 하자고 하시며 당장이라도 나를 잡을 기세셨죠. 형님께선 어른들 말씀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인데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냐며 두 분을 말리셨어요. 형님까지 나서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선 괜히 미루지 말고 서로 이야기해보라고 하시며 한 발 물러나셨어요. 인사를 다녀온 이후 저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아내에게 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을 대견하다 해주시는 어른들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저를 믿고 함께하고 싶다는 아내와 가족이 된다면 그 이상은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더군요. 생략을 한 것들이 꽤 많았는데도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저희 부부에게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알아보고 있어? 처제 말론 대출 받아서 전세를 알아본다며? 마땅한 곳이 잘 없어서요. 둘이 시간 맞춰서 발품 팔곤 있는데도 결정하기가 참 어렵기만 하네요. 그럼 내가 아는 녀석이 전세를 내놓겠다고 하던데 그곳은 어때? 형님께선 지인이 해외로 발령받아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고 한다며 제게 권해주셨어요. 형님이 소개시켜 주신 곳은 정말이지 저희 부부에겐 딱 맞는 곳이었어요. 회사까지 교통편도 완벽했고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있었죠. 저희 부부는 예산에 비해 너무 좋은 곳이라 당황했지만 형님께선 자신이 잘 이야기해 줄 테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시작하라고 하셨답니다. 덕분에 저희는 초반 예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그래도 신혼집인데 인테리어는 좀 바꿔야 하지 않겠냐며 지인에게 다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아예 집 전체의 도배 장판은 물론 싱크대까지 싹 다 고쳐주셨어요. 한사코 만류했지만 결혼 선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고마웠던 일은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회사 동료들이 대부분이었던 신랑 측을 대신해 입구에 함께 서주신 형님은 마치 제가 친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갑게 손님을 맞이하셨어요. 결혼한다고 말씀드릴 친척이라곤 외삼촌이 전부였던 제겐 커다란 힘이 되었죠. 외삼촌께 결혼 사실을 알려는 드렸지만 참석하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곁에서 도와주신 형님 때문에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답니다. 결혼식 시작을 앞두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삼촌께서 신랑 측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외삼촌이 내가 모시고 왔어. 다른 가족들까지 불러서 좋은 날 망치고 싶진 않아서 외삼촌만 모셨지. 그래도 동사한테 중요한 분인데 이런 날 함께 해주시면 좋잖아. 그러니까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웃으면서 들어가. 나중에 외삼촌께 들어보니 형님께서 찾아가 제 결혼식에 와서 꼭 앞자리에 앉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더군요. 외삼촌께선 염치가 없어 오지 않으려 하셨지만 형님의 설득 덕분에 결혼식에 오실 결심을 하셨다면서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아 너무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신 형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결혼 전에도 형님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건 빙산의 일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이 추석이었어요. 형님은 보름 전에 제게 볼초해야 하는데 잠깐 시간이 되느냐고 연락을 주셨죠. 그리고는 사람을 써서 볼초라곤 있지만 장인어른께서 마음 놓으실 수 있게 한 번 더 다녀오려고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야 당연히 좋다고 하면서 따라갔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자 형님은 일찍부터 장모님을 모시고 차례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러 다니셨어요. 저희 부부도 일찍 출발했는데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죠. 앞치마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형님께선 장모님의 손발이 되어
부지런히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도 거들겠다고 나섰지만 서툴다 보니 삐걱거리기 바빴죠. 오늘 시장에서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뻔하지. 시장 사람들이 또 형부 보고 아들이냐고 그러셨죠? 아니, 시장 할머니들은 사위인 거 다 아시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나랑 안서방이랑 붕어빵 찍어내듯이 닮았다고 하던데 다들 부러워 죽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네네. 매번 형부만 최고죠, 엄마는? 무슨 우리 사이들 다 최고지. 장서방이 보내준 그 안마기 그거 매일 하고 나니까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걸었는데도 다리가 무겁질 않더라니까.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서 그 안마기 어디 거야? 진짜 어머님이 걷는 것 자체가 다를 정도로 가뿐하게 다니시더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형님께서 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 형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챙기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아주 우리 엄마 사이들 덕분에 어깨에 힘이 빠질 날이 없겠네. 그래, 딸들보다 우리 사이가 훨씬 낫다. 장모님께서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씀하시자 다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명절을 그렇게 보내고 형님께선 고생하셨으니 여자들끼리 온천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사이에 남자들은 바다 낚시를 가자고 했죠. 장인어른의 취미가 바다 낚시인데 좀처럼 가시기 힘들다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장모님께선 바다 낚시에 못마땅한 얼굴을 하셨지만 온천 이야기에 마음이 풀리셨는지 마지못해 허락하셨답니다. 바다 낚시를 가서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님께선 새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이복 동생들이 생겼는데 그들 사이에 자신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놓인 물건이 된 기분이 들어 집을 나왔다고 고백하시더군요. 그러다 처형을 만났고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따뜻하신 분들과 함께 하면서 매일이 행복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동서한테도 마음이 많이 쓰여. 아직은 대학이 어렵겠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도와달라고 해. 형님께선 부드럽게 저를 토닥이시며 앞으로 천천히 가족이 되어보자고 하셨어요. 괜히 마음이 찡해지면서 눈가가 화끈거렸죠. 저희 가족은 주말엔 처가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휴가를 맞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주변에서 참 재미있게 산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의 추억이 하나둘씩 쌓인다는 게 참 좋더군요. 그 사이에 아내와 저 사이에 귀여운 아이도 태어났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선 어린 손자들의 재롱에 기뻐하셨고 형님께선 식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며 그 누구보다도 저희 아이들을 예뻐해 주셨답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쳐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침 산책을 다녀오시던 장인어른께서 집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신 분이라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저희 가족들은 말 그대로 멘붕이 왔어요. 소식을 접한 장모님께선 충격으로 기절까지 하셨죠. 여보,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빠가 이렇게 쓰러지신다고? 말도 안 돼. 당연하지. 아버님 곧 깨어나실 거야. 푹 주무시고 일어나셔선 평소처럼 주영아 하시면서 찾으실 거야. 만약 안 깨어나시면 어떡해? 우리 아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여보. 아내는 불안함에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처형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형님께선 평소와는 다른 굳은 표정으로 다 괜찮아질 거라고 주문을 외우듯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장인어른께선 의식도 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병원에선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은 그저 장인어른께서 깨어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인어른께선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오른쪽에 마비가 남아 몸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죠. 저희 가족들은 장인어른이 깨어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형님은 틈만 나면 병원으로 찾아가 장인어른을 씻겨드리고 마사지까지 하는 등 아주 지극정성이었어요. 다들 친아들도 그렇게 못할 거라며 입을 모아 형님을 칭찬하실 정도였죠. 저 역시도 퇴근하면 장인어른께서 좋아하시는 책을 읽어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좋아지시는가 싶었던 장인어른께선 깨어나신 지 6개월 만에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마음의 준비라니,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영아, 네가 말 좀 해봐. 도대체 우리더러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거야? 언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엄만 또 어떻게 하냐고. 여보, 정말 아빠 이대로 가시는 거야?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좀 해줘. 아내와 처형은 절대 이대로 장인어른을 보낼 수 없다며 여기저기 잘한다는 병원을 찾아 동분서주했지만 장인어른께선 결국 저희와 깊은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장모님, 처형, 아내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셨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런 세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챙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형님은 다들 정신없는 동안 맞상주로 장례 절차를 밟아주셨어요. 상복은 어떤 것으로 하는지, 손님 치르는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들 넋을 놓고 있는 동안 빠르게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셨죠. 제일 많이 울 줄 알았던 형님이 끝까지 담담해 보여 의외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죠. 장례 이후 형님께선 장인어른의 물건을 정리하겠다고 먼저 출발했고 저는 장모님과 처형, 아내를 저희 집에 내려주곤 뒤따라갔습니다. 무거운 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울음소리로 가득하더군요. 형님께서 장인어른이 즐겨 앉으셨던 의자를 붙들고 오열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힘들어하는 가족들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이지 못했던 형님이 가슴을 치며 장인어른을 부르는데 저 역시도 그만 눈물이 터져 한참을 서로 부여잡고 울었더랬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쉽게 마음을 잡지 못하던 그때 형님께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정비를 하시던 형님의 오른손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직원의 부주의로 정비 중에 기계가 작동되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당한 형님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평소 긍정적이신 형님은 사고 직후만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며 의욕적으로 재활을 하실 정도로 예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오른손이 엄지손가락만 남게 되자 회사에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위로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주면서 형님에게 회사를 나가달라고 요구했죠. 어차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니 회사 일처리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형님께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당장 이직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회복에만 전념하시는 게 어떨까요? 왼손 연습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야. 동서도 들었겠지만 계속 살림만 하던 와이프. 갑자기 일자리 구한다고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모르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니고 다 내 탓이지. 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이 원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잖아요. 왜 이게 형님 탓입니까? 저는 좌절한 형님께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울해 보이긴 했지만 그동안 제가 봐왔던 형님이라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아니란 생각을 했는지 곧 알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이후 장모님께선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입원도 생각했지만 한사코 그것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시간이 맞는 사람이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어요. 하루는 형님 혼자서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셨어요. 원래는 처형이 함께 가기로 했었죠. 하지만 이제 겨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한 처형이 시간을 맞추기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형님과 장모님 두 분이서 정기검진은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무기력한 형님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검진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료를 마치고 병원 아래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서 그만 장모님이 발을 헛디디시며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곁에 있던 형님께서 급하게 손을 뻗어 장모님을 붙들려고 했지만 손가락을 잃은 손으론 역부족이었죠. 장모님께선 다행스럽게도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지만 손목뼈에 금이 가서 한동안 깁스를 하셨어요. 형님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손만 멀쩡했어도 어머님이 그렇게 다치실 일은 없었을 텐데. 형님 탓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안 써봐. 괜찮어. 아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뭘.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다 제 탓. 제가 문제라고요. 형님의 충격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어요. 장모님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형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형님은 점점 말을 잃어가셨어요. 가족들과 눈을 마주자는 일도 없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더니 아예 집안에 틀어박혀선 가족들과도 일절 대화를 거부하셨어요. 당연히 열심히 다니던 재활도 그만두셨고요. 처형이 아무리 애원하고 사정해도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저도 몇 번이나 형님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일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형님이 매일같이 술에 빠져선 집에 굴러다니는 술병의 개수가 세기 힘들 정도였어요. 완전 달라진 형님의 소식에 장모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자신이 괜히 다쳐서 이렇다고 자책하셨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장모님과 형님은 서로 자신탓만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죠. 형님이 그렇게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은 지 보름이 넘어가자 보다 못한 장모님께서 형님의 집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가족들과 벽을 세웠던 형님께서도 장모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밖으로 나오셨죠. 자리에 앉은 형님은 고개만 푹 숙이고 바닥만 뚫어져라 바라보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기력해 보이는 형님의 모습에 깜짝 놀란 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속으로 무척이나 당황했어요. 그런 형님을 장모님께선 안쓰럽다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식사는 제대로 챙겨 먹는지 물어보셨지만 형님은 죄송하다는 말만 겨우 하곤 다시 입을 닫으셨답니다. 장모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오늘은 안서방한테 부탁 좀 하려고. 내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적적하기도 하고 자꾸 그이 생각도 나네. 그렇다고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어떻게 이사를 가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가 지영이랑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떤가?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들어와서 살라니. 그런 말 한 번도 없었잖아요. 원래는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내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도 이렇게 예고도 없이 말하시면. 대답 없는 형님에게 장모님께선 당장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꼭 형님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님께서 어머니 모시고 사시면 저희도 걱정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 편도 아니고 뭐든 혼자서 하시려고 하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왁자지껄한 분위기도 어머니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보, 나도 여보가 엄마랑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여보가 그랬잖아. 아빠 그렇게 가시고 엄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자. 어? 가족들의 염원에도 형님께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지만 거듭되는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사를 결정한 형님은 저희가 원했던 대로 장모님 알동무도 해드리고 아이들 학원도 챙기면서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이런 형님의 변화에 뛸 듯이 기뻐했고요. 물론 저 역시도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죠. 하지만 가족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다녔던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전 이왕 이렇게 된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으니 말이죠. 꿍에 있어봤자 가족들만 걱정할 테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모님 생신날이 되던 날 저는 처가 식구들과 다 같이 생신 파티를 할 겸해서 시장에서 소고기를 잔뜩 사서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저녁은 하하호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바람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술 주라고, 술. 왜 술을 안 주는 건데? 80 먹은 노인네가 생일은 무슨. 제발 나이 값 좀 하세요. 아유, 지겨워. 장모님은 형님의 말에 그저 울기만 하고 있었고 처형도 모든 걸 포기한 듯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장모님, 처형,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 물음에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어, 우리 동서 왔나? 내가 사랑하는 동서. 일로 와 앉아. 아니 그게 아니지. 나가서 술 좀 사오게. 오랜만에 나랑 술 한잔 하세. 술에 취해 있던 형님은 본인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경악할 행동들을 계속하더군요. 울고 있는 장모님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늘 장모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꼭 이러셔야 되겠어요? 술 취했으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세요. 정말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뭐? 지금 자네도 날 병자 취급, 술주정뱅이 취급하는가? 그래,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였어. 이씨, 이놈의 집구석 다 부셔버릴 거야. 다 필요 없다고. 형님은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물건들을 마구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이고 자네 왜 그런가 제발 정신 좀 차려 하며 말리고 계셨고 처형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참다 결국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제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 형님은 그만 고꾸라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겁니까? 저기 보세요. 형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요. 그런데 왜 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고 고장난 인생을 사시냐고요. 형님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우리 형님 도대체 어디 갔냐고요. 제 말에 그제서야 정신이 든 형님은 과격한 행동을 멈추셨고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잘 살고 싶었다고. 어떻게든 내 가족 장모님에게 아직도 떳떳하고 문제없는 사이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그랬다고. 전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처형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왜 형님이 이토록 망가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은 과거 다니던 회사의 동료를 만나고부터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난 뒤로부터 형님은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들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긴가민가 싶은 불안감에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무려 3배나 되는 금액을 돌려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이런 일이 반복되자 형님은 경계심이 완전 무너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정도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더니 8개월째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더군요.
처음엔 그럴 일 없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9개월째, 10개월째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형님은 그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형님은 몸에 장애를 입고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기 힘들다 보니 가족들을 먹여 살릴 길은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였죠. 마침 그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타나 형님에게 가스라이팅하고 투자를 권유했던 거였습니다. 그걸 덥석문 형님은 결국 전 재산을 잃고 말았어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도 형님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생각하며 믿는 바람에 결국 무너지고 만 거였죠. 나중에 형님에게 사기쳤던 그 사람은 잡혀서 감방에 갔지만 형님이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미 수중에 돈을 다 써버리고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모든 걸 다 잃은 형님은 결국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까지 폐악질을 했던 거였어요. 장모님은 그런 형님이 짠하다며 감싸주고 술 안주도 해서 갖다 바치며 예전에 형님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오히려 형님의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동서, 그냥 나 죽고 싶네. 나 하나만 없어지면 돼.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어. 저는 오열하는 형님을 꽉 안아드렸습니다. 지금 형님께는 채찍보다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형님, 울고 싶으시면 마음껏 우세요. 이 동서가 형님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합니다. 제품에서 울고 싶을 때까지 우시고 우리 함께 이겨내요. 형님은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다 깊게 심호흡을 하곤 말했습니다. 전 앞으로도 형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형님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무슨 짓이든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앞으로 도망치지도 숨지도 말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세요. 제가 꼭 형님을 돌려놓겠습니다. 저는 그 돈은 처음부터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는 말로 처형을 위로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처형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당분간 형님하고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둘이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었어요. 장모님과 처형이 있으면 또 형님이 자책하고 나약해질까봐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형부랑? 괜찮겠어? 제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마 힘드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 한 명 살려야 하는데 그 정도는 감당해야죠. 처형, 저만 믿으세요. 형님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제가 형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잘 챙길게요. 제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서로 믿어주고 지지해줘야 할 가족. 형님께서 비록 중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긴 하셨지만 저는 믿습니다. 형님은 이렇게 무너지실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에 형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장모님과 처형도 마찬가지셨죠. 그래, 내 자네만 믿겠네. 언제든 힘이 들면 연락하게. 그리고 정말 고맙네. 고마워. 그날로 저는 형님과의 동고동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운동을 다녔어요. 매일같이 술을 마셔 건강이 안 좋아진 형님을 위해 등산을 다니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형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뿐만 아니라 형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정신건강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게 해드렸어요. 지금 형님분이 불안 증세가 보이시고 머릿속이 온통 까맣다고 해야 할까요? 난 이미 인생이 망했어. 난 재기할 수 없어. 난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 없는 놈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착한 형님 꼭 제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론 고칠 수가 없어요. 옆에서 가족분들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채찍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셔야 돼요. 사람의 심리가 못한다 하면
더 조급하게 되거든요.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심어주시고 또 칭찬해주세요. 가족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형님분에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가족들 곁으로 간 형님은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사위 왔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아주 인물이 훤하구만.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닐세.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난 그냥 눈물이 나는구만. 장모님은 전보다 달라진 형님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우셨습니다. 형님은 그런 장모님을 보고 석고대죄하듯 무릎을 꿇으셨어요. 장모님, 이 못난 사이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이렇게 무릎 꿇어 사죄드립니다. 다신 장모님께 그런 불효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우리 사이는 분명 잘 해낼 거야. 난 자네를 믿어.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내 봄세. 처형 또한 형님 손을 잡아주며 여보, 고생 많았어요.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잔소리만 해서 미안해요. 우리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들이 더 많으니까 더 노력해봐요. 제가 영원히 당신의 손가락이 되어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알았죠? 여보. 그렇게 형님은 모든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전보다 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뛰어 어서. 겨우 이 정도야? 영 체력이 못 쓰겠구만. 나이도 나보다 젊은 사람이. 아이고, 형님, 저 숨차서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좀 천천히 가자고요. 결국 형님은 이겨내셨어요. 몇 년이 흐른 지금 형님의 건강 상태는 무척 좋아지셨고 정신 건강도 거의 회복이 되셨습니다. 체력은 저보다 더 좋아지셔서 이제는 제가 뒤에서 형님 머리를 따라다니는 신세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형님은 직업 훈련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선 장애를 입은 분들을 취업을 알선해주고 취업을 시켜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부에선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켜주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았고요. 형님도 그렇게 당당히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형님이 당당히 합격, 입사가 결정이 난 순간이었습니다. 입사 통보를 받는 날, 저희 가족들은 다 함께 얼싸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형님은 덥석 장모님을 업고는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였죠. 그런 형님의 모습에 다들 까르르 웃음이 터졌답니다. 그날 밤 다들 잠든 시간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형님이 식탁에 앉아 계시더군요. 맥주캔 하나가 보였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시곤 환하게 웃으시며 한 모금만 하겠냐고 물어보시고는 냉장고에서 새 맥주를 따서 제게 주셨죠. 이게 다 동서 덕분이야. 가족들이랑 이렇게 있는 것도, 내가 취직한 것도. 그게 왜 제 덕분이에요. 다 형님께서 노력하신 덕분이지. 전 형님께서 다시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고마워. 내가 앞으로 두고두고 갚을게. 형님께선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 역시도 그런 형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희 둘은 가볍게 맥주캔을 부딪히며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웃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형님은 회사 대표님이 참으로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형마저도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열정적인 형님의 모습에 힘들었던 시간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죠. 저희 가족은 장인어른께서 살아 계실 때처럼 함께 모여 바베큐 파티도 하고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형님의 일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시련들이 저희 앞에 닥치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